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40을 앞둔 남자입니다. 몇 년 전 결혼을 했다가 크게 실패를 겪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를 속였던 사람들이 너무나 밉고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간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제 탓으로 돌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괜히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동안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혼자 자책하며 보낸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져서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자책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저는 5년 전 노총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여러 번 맞선을 보러 다녔어요. 다행히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기에 결혼업체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나이가 40에 가까워질수록 좋은 인연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렇게 수십 번의 맞선을 보고 나서 처음 아내를 만난 것도 맞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내는 맞선 상대가 아니었어요. 저와 매칭된 분들은 이상하게도 취미가 맞지 않거나 외모가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외모가 마음에 들어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통된 관심사가 없어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고 외모가 제 스타일이 아니면 저도 별다른 열정이 생기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은 특히 그분과 대화 코드가 전혀 맞지 않았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하는 도중에 제 말을 툭툭 끊으며 자신이 관심 없는 이야기라고 하고 심지어는 대놓고 얼마나 버느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분도 나름 전문직이셔서 프라이드가 강하셨고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가 강했습니다. 맞선이 결혼을 목표로 하는 자리라지만 결혼을 하나의 장사처럼 여기는 분과는 더 이상 대화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문이 막혀 말을 제대로 못하니 그 여자분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더는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다며 자리에 앉은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나더군요. 저는 그녀를 붙잡지 않고 그냥 잘 가시라고 의례적인 인사만 건넸고 괜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더 앉아있다가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녀를 먼저 보내고 혼자 그 넓은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 매니저가 다가와서는 작은 디저트를 서비스로 내놓더라고요. 여기 서비스입니다. 편하게 즐기시고 다음에 또 저희 매장 찾아주세요. 아니, 커피 2잔 시켰는데 무슨 서비스인가요? 새로운 디저트라서요. 랜덤으로 각 테이블에 신메뉴를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로 각 테이블마다 작은 디저트가 하나씩 있더군요. 괜히 민망해져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는 혼자 디저트를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다가 결국엔 먹지 않고 나왔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디저트를 건넨 매니저가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손님, 저희 매장 자주 오시는데 그동안 쿠폰을 안 찍으셨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만 제가 기억나는 만큼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그리곤 도장이 가득 찬 쿠폰 여러 장을 제게 내미는 겁니다. 당황스러워서 필요 없다고 거절하려 했지만 매니저는 막무가내로 그걸 제 손에 카드와 함께 쥐어주더군요. 얼떨결에 쿠폰을 받아 들고는 다시 돌려주지도 못한 채 감사하다는 말만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는 그냥 그 쿠폰을 버리려 했는데 앞면에 메시지와 번호가 적혀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매니저가 자기 번호를 적어놓고 연락을 달라는 문구와 함께 그 쿠폰을 준 것이었죠. 처음엔 황당해서 그냥 버릴까 생각했지만 남의 번호가 적힌 걸 아무데나 버리기가 꺼려져 집에 가서 버리기로 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야 명함 지갑을 두고 온 걸 깨달았어요.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명함을 자주 나누다 보니 항상 들고 다니는데 그날도 처음 인사를 하며 명함을 꺼내 놓고는 깜빡하고 두고 왔습니다. 제 명함이야 다시 만들면 되지만 거래처와의 중요한 명함들도 함께 있어서 꼭 찾아야 했죠. 그래서 급히 가게로 전화를 걸었는데 바쁜지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더군요. 다급한 마음에 저에게 번호를 준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그 매니저는 퇴근했음에도 제 전화를 바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까 가게 직원분 맞으시죠?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빨리 전화 주실 줄 몰랐네요. 다른 게 아니라 혹시 가게에 명함 지갑이 있나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라 꼭 찾아야 하거든요. 글쎄요, 저도 손님 나가신 후 바로 퇴근해서요. 가게에 전화해 보셨나요? 네, 몇 번을 걸었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어차피 저 아직 근처에 있으니까 제가 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다행히 가게 소파 사이에 끼어 있던 제 명함 지갑을 찾아낼 수 있었고, 한시름 놓이자 그 직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미 퇴근한 사람을 다시 불러낸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사례라도 하고 싶다고 하니 그 직원이 냉큼 밥을 사달라고 하더군요. 사례를 하겠다고 했으니 거절할 수도 없어서 약속을 잡았죠. 그런데 매번 가게에서만 보던 직원이 밖에서 꾸미고 나온 모습을 보니 너무 예쁜 겁니다. 왜 그동안 그녀의 예쁜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날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오랜만에 여유롭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관심사나 취미도 비슷하더군요. 저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서 목공을 배우며 직접 의자나 테이블 같은 걸 만드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집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벽지를 붙이거나 조명과 예쁜 소품들로 집을 꾸미는 것을 즐긴다고 하시더군요. 그동안 저는 결혼업체에서 등급을 매겨 비슷한 수준의 여성을 소개받다 보니 만남에서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이것저것 재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아내에게 카페를 차려주고 처가댁도 이사시켜 드렸습니다. 장모님께서는 혼자 두 자매를 키우시며 작은 투룸 월세에서 살고 계셨는데 마침 제가 소유한 아파트에 세입자들이 나가게 되어 그곳에서 무료로 지내시도록 해드렸죠.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처제도 결혼했고 혼자 계신 장모님이 걱정되어 명절이 아니어도 자주 처가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 반년 동안은 아무런 걱정도 없이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처제가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오면서 그 평화로움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언니, 그 사람이 도박에 빠져서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 그게 무슨 말이야? 도박이라니? 언제부터? 처제의 이야기를 들으니 번듯해 보이던 동서가 언제부터인가 도박에 빠져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간다고 나가놓고는 술과 담배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원래 동서는 술도 잘 안 마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 사람이라 처제도 이상하게 여겨 추궁해봤지만 동서는 끝까지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처제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며 고민하고 있던 중 갑자기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동서는 두 사람이 결혼할 무렵부터 이미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동안 벌었던 돈을 모두 도박에 쏟아부으며 결혼 후 생활비까지도 마이너스였던 것이었습니다. 처제는 가압류가 들어온 후에야 남편의 도박 문제를 알게 되었고 그때가 결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처제는 백방으로 돈을 구하려고 노력하며 일을 하고 여기저기 돈을 빌리려 했지만 그걸로는 턱도 없었죠. 그나마 돈이 있던 아내는 빚을 갚아주면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며 처제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것까지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처제는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제가 집에 돌아가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우리 집에서 잠시 지내자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민폐라며 거절했지만 어느 날 집에 다녀온 후 처제가 이혼을 결심했다고 선언하더군요. 나 이혼할 거야. 이미 같이 살지도 않지만 더는 같이 살 수 없어. 무슨 일이야? 이제 도박은 안 하는 거 아니야? 너한테 그렇게 크게 걸렸는데도? 그런데 이제는 아예 집에서 도박판을 벌리고 있어. 빨간 딱지 붙은 정도면 다행이지.
이러다 집도 다 날아가게 생겼어. 집에서까지 도박을 한다고? 차라리 경찰을 부르지 그랬어. 경찰 불러도 그때뿐이에요. 금방 나오면 똑같을 거예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후로 처제는 아예 우리 집에 살게 되었고, 봉선은 처제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처제는 더는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며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이 이혼 사실을 알게 되면 혼날까봐 처제는 그 사실을 숨기고 계속 우리 집에서 지냈습니다. 장모님이 이혼한 사실을 모르시니 처제를 처가로 돌려보낼 수도 없었죠. 그래도 셋이서 사이가 좋아서 친구처럼 지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처제와의 관계가 너무 가까워진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없을 때면 처제가 저를 오빠라 부르며 팔짱을 끼기도 하고, 제가 출근할 때 아내가 뽀뽀해주면 처제가 그걸 보고 장난삼아 똑같이 하려고 하며 따라하는 바람에 제가 놀라서 다급히 현관문을 벗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걸 알고 있으니까 저도 웃으면서 안 된다고 했었지만 갈수록 그 정도를 모르고 선을 넘기도 몇 차례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씻고 수건을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아내에게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잠깐 밖에 나가서는지 처제가 수건을 가져다 주면서 제 손을 잡더니 놔주질 않는 겁니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문 계속 열어놓고 있으면 추워 수건을 줬으면 물기는 다 깨줘야 될 거 아니야? 손 하나 남았잖아요. 하나 남은 걸로 닦고 나와요. 옷도 입어야지 이러고 어떻게 옷을 입어? 왜요? 안 입고 나와도 괜찮아요. 가족끼리 뭐 어때요?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다 제가 점점 짜증이 섞인 투로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알겠다며 제 손을 놔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주방에 있으면 백허그를 하는 건 물론이고 제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무릎 베기를 해달라며 제 무릎 위에 머리를 대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장난인 걸로 알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내 앞에서도 심해지니 점점 아내도 기분이 나빠 보였죠. 하루는 아내 카페 직원이 일이 생겨서 아내가 하루 종일 혼자 카페를 봐야 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기다리다가 안방에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고 잠결에 제 옆에 누군가 누워있는 것 같다 아내인 줄 알고 껴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절 깨운 건 다름 아닌 아내의 호통 소리였죠. 화들짝 놀라서 눈을 뜨니 아내가 침대 옆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제 품에 안겨 자고 있는 처제를 발견했죠. 저는 깜짝 놀라서 처제를 밀쳐냈어요. 제가 밀어내니 처제도 그제서야 잠에서 깨더라고요. 언니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왜 소리를 질러? 여보 이거 오해인 거 알지? 처제가 왜 우리 안방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아무 일 없었어. 지금 이렇게 옷도 다 입고 잠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겠어?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해. 지금 이 꼬락서니를 보고 아무런 생각이 없게 생겼어. 언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그냥 자자 이러는 거 보기 싫었으면 일찍 들어오든가 처자는 당황스럽지도 않은지 뻔뻔하게 아내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뭐 별일도 아닌 걸로 화를 내내는 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별일이 아니야 엄연히 너희 형부야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집으로 가 내가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고생하다 겨우 집에 왔는데 꼴이 이게 뭐야? 아내는 카페 마감할 때쯤 술에 취한 진상. 손님들이 카페에서 시비가 붙는 바람에 결국엔 경찰까지 부르고 가게 정리까지 하고 오느라 늦은 거였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왔더니 저와 처제가 나란히 안방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으니 당연히 화가 날 만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지켜야 할 선은 있으니까요. 처제는 처제 방 따로 줬잖아.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와서 잔 거야? 내 방 매트리스는 싸구려란 말이야. 여기 침대가 훨씬 푹신하고 넓잖아. 언니도 없는데 내가 누워있을 수도 있지 내가 객식구라고 차별하는 거야.
이건 차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애초에 내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처지가 왜 여기 올라와서 자 아무리 가족 같은 사이여도 그러는 건 아니지 됐어 당신은 상종도 하지 마. 너 그냥 나가. 이제 더는 못 봐주겠다. 그동안 선 넘는 거 참아줬더니 어디까지 기어올라 넌 언니가 웃습니다. 만만의 아내는 그동안 화가 많이 쌓였는지 엄청 화를 냈습니다. 아내와 만난 이후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은 그날 처음 봤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처제의 폭탄 발언에 순식간에 방은 싸늘해졌습니다. 왜 언니도 내 남편이랑 이랬잖아?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직 잠이 덜 깨서 알고 보니 처제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아내는 동서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한 후 제 돈으로 도박을 했었는데 그 도박판에서 만난 게 처제의 남편이었죠.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몰래 바람을 피우면서 저와 처제 몰래 스릴을 즐겼고 결국엔 처제가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잡아내고야 말았던 겁니다. 처제는 배신감에 언니도 남편도 너무 싫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끊을 수 없는 인연이니 남편과 이혼만 하고 언니가 그 불륜 상대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알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괜히 가족과 사이가 멀어질까봐 배려한 거였는데 자기는 아예 바람을 피웠으면서 자기가 당하니 기분 나빠하는 꼬락서니가 처제는 어이가 없었던 거였죠. 대놓고 복수하지 못하고 그냥 신경만 조금 긁으려는 것뿐이었는데 그런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엔 처제도 얼마 참지 못하고 알고 있던 사실들을 내뱉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동안 내 전남편 만나고 다녔던 거 다 알아. 그 사람 입으로 직접 들었으니까 내가 이혼하고도 만나나 싶어서 사람 붙였더니 아직도 만나고 다니더라. 뭐라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언니 애초에 형부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었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까지 질투를 해? 형부가 연니한테 돈만 주면 만사 오케이 아니야. 뭐라고? 네가 어떻게 그걸 엄마가 언니를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는지 뻔히 아는데 처음 보는 형부는 두 손 들고 환영했으니까 이미 검증도 다 됐다는 거 아니겠어? 엄마가 언제 그렇게 내 형부를 두 손 들고 환영했다고 그래? 두 사람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어. 엄마 회사에서 형부 정보 빼돌려서 연니한테 준 거잖아.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둘 다 제정신 아니야. 형부 가지고 논 거잖아. 사실 장모님은 제가 가입한 결혼업체의 커플 매니저로 일하셨었는데 제 가입 정보에 적힌 연봉을 보고 자기 딸이랑 연결시키려고 수를 쓴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저랑 안 맞는 여성분을 골라서 제 맞선에 내보내고 장소는 자기 딸이 일하는 호텔 카페로 잡은 거였죠. 호시탐탐 아내는 저를 꼬실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꼼짝없이 거기에 걸려든 거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들었는데도 사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사람마다 결혼하는데 중점을 두는 곳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마냥 돈만 보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결혼까지 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 업체에 소송을 하려고 해도 이미 장모님은 저와 아내가 결혼도 하기 전에 그만두셨고 회사 입장에서는 딱히 할 수 있는 조치도 없을 테니 답답할 노릇이었죠. 솔직히 언니 도박할 돈 때문에 형부랑 결혼한 거면서 뭘 그렇게 화를 내? 왜 언니가 남의 가정 깨뜨릴 땐 괜찮고 남의 언니 가정 부수는 건 싫어. 대체 내가 언제 바람을 피우고 언제 도박을 했다는 거야? 증거 있어? 당연히 있지. 언니 요즘에도 내 전 남편 만나서 같이 도박하러 다니더라. 뭐 같이 사기라도 치려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좀 벌긴 했고 잠깐만 도박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처자는 당당하게 일주일 전에 찍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누가 봐도 제 아내와 동서였고 두 사람은 다정하게 팔짱도 끼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껴안고 난리를 부렸더라고요. 당신 이거 뭐야? 이 영상 사실이야? 저렇게 당당하게 불륜을 저지르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것도 어이가 없었죠. 처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엔 동서도 그렇게까지 도박 중독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까지 그냥 가끔 친구들과 한 게임 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아내가 동서를 데리고 도박을 알려줬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우며 아내는 도박을 하러 동서와 함께 다녔고, 그러니 동서도 결혼 후 벌어오는 돈을 족족 도박에 쏟아붓고 생활비는 마이너스의 대출도 정도를 넘어서서 이자조차 제대로 못 낼 정도였던 겁니다. 아내는 제가 주는 돈이 한계가 있으니 매번 조금씩 동서에게 빌렸었고, 동서도 돈이 급해지니 아내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했었지만, 아내는 돈이 없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돈도 안 갚은 거였습니다. 사실 도박 빚은 차용증도 안 쓰고 그 돈이 도박으로 인한 거면 안 갚아도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도 그걸 알고 그렇게 나간 거였죠. 동서는 뭣도 모르고 자기 혼자서만 뒤집어쓰게 생겼으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처제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너희 언니가 빌려간 돈이니 처제라도 그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처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동서도 멍청하게 그 도박을 제 아내 때문에 빠졌다고 하면 언제부터 둘이 그렇게 가까웠냐부터 분명히 다른 의심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자기 입으로 말해서 결국엔 두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도 다 드러나 버렸던 겁니다. 언니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 이렇게 안 꼬였어. 전 남편도 언니만 아니면 도박에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을 거고 내 결혼 생활도 멀쩡했을 거야. 그게 왜 다 내 탓이야. 내가 남자를 잘못 고른 탓이잖아. 억울하면 너도 바람이라도 피우지 그랬어. 그래서 지금 너희 형부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 일부러 그랬어. 지금까지 언니는 내 모든 걸 뺏어갔잖아. 엄마 사랑도 남편도 내 가정도 그래도 언니니까 참아보려고 했어. 근데 왜 난 언니 거에 손도 못 대 다 네가 못나서 그런 거지 왜 내 탓을 해? 당신 내가 알던 사람 맞아.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내 앞에서 당당하게 해? 당신한테 미안하게 됐어. 근데 내가 당신의 빚더미에 앉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만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미안해야 할 일이야. 이게 뻔뻔하게 나오는 아내의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면 말이 안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사랑만으로 한 결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부부간에 최소한 바람을 피우던 사실이 걸렸으면 부끄러움이라도 느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당신이 그동안 도박할 때 쓴 돈 그 돈 내 돈 내놓고 이혼해. 내가 돈이 어딨다고 그 돈을 줘. 난 돈 없어. 그래. 그러면은 일단 당신 카페부터 도로 내놔. 그리고 장모님이 사시던 집 거기도 나가셔야지. 이제 사위 집이 아닌데 공짜로 살게 해드릴 순 없지. 어차피 거기 4명이잖아. 이미 내 건데 내가 왜 그걸 도로 줘야 되는데 엄마 집도 어차피 전세 계약했잖아. 계약서가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돼. 아내는 뭐가 그리 자신만만한지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장모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서 원래 가지고 계시던 전세금을 빼어 계약금으로 거셨었거든요. 그걸 믿고 아내도 당당하게 나오는 거였죠. 그 이후로 여러 방법을 알아봤지만 그냥 전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더라고요. 중간에 제가 내쫓아낼 방법도 없었고요. 결국 찜찜한 채로 손해를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였죠. 일단 이혼이라도 하자는 생각으로 서류를 접수했었는데 처제가 찾아왔습니다. 형부 이혼하지 말고 위자료 소송을 해요. 위자료는 무슨 위자료요? 상간남 위자료 소송이요. 두 사람 뻔뻔하게 아직까지 만나고 있어요. 몰랐죠. 처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몇 번이고 할 수 있더라고요. 위자료를 내고도 계속 만나면 또 소송에서 또다시 받아내면 되니 그렇게라도 자기 복수를 대신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제가 왜 그렇게까지 복수를 하고 싶어 하는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어렸을 적부터 예쁘장한 언니한테만 투자하면서 좋은데 시집 보낼 거라며 처자한테는 신경도 안 쓰고 필요한 돈도 잘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커플 매니저를 하시다 보니 좋은데 시집 보내시려고 이것저것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아내만 예뻐하니 아내도 대놓고 처제를 무시했었고
처제는 그래도 가족이라는 생각에 꾹 참아왔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엔 이 일이 터지고 나서도 장모님은 이를 왜 이렇게 크게 키우냐면서 처제에게 언니 결혼 생활까지 망치니 속 시원하냐면서 오히려 처제를 혼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속에서 버틴 건지 대단해 보일 정도였어요. 그래도 덕분에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몇 번에 걸쳐서 상간남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개인회생 신청도 해서 빚도 많이 청산됐더라고요. 그래서 숨 쉴 틈 없이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학습 효과도 없는지 아니면 다시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지 몇 번을 소송을 해도 꼭 몰래 만나다가 다시 걸리더라고요. 동서도 참 그동안 그 여자한테 뜯긴 돈이 얼만데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걸 보니 끼리끼리 잘 만났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위자료를 뜯어내고 전세계약 기간의 만료가 다가오자 저도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아내 명의의 상가가 문제였었죠. 다행히 건물 계약을 할 때 제 통장에서 이체를 했었고 그걸 증거로 상가가 제 돈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거기다 아내가 그동안 불륜을 저지른 것부터 도박을 했던 것까지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 재산 분할은커녕 아내도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되더라고요. 결국엔 아내는 저에게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위자료를 줘야 했고 순식간에 아무것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아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카페 안에 있는 작은 휴게실에서 자고 먹고 생활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마저 빼앗겨버리니 자신만만하던 태도도 순식간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그동안 가게 안 뺏고 있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간통죄 폐지만 아니었어도 콩밥이나 먹게 하는 건데 그동안은 이혼도 안 하고 살았잖아. 그냥 이혼하지 말고 이대로 살자. 누구 줘라고 그래 그동안 봐줬었는데 넌 왜 학습 능력이 없니? 내가 그 카페를 순순히 넘겨줄 줄 알았어. 멍청하긴 다시는 보지 말자. 카페마저 빼앗기면 더는 도박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는 게 문제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제 알바가 아니니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아내를 밀어냈습니다. 처제는 이혼을 하고 난 후로도 종종 연락을 하긴 하는데 결국엔 둘 다 돈이 없으니 이제는 만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니 우습기 짝이 없었습니다. 만나면 안 될 사이일 땐 그렇게 만나대더니 결국엔 서로가 서로에게 빨대만 꽂으려고 했던 거죠. 동서도 아내가 카페는 안 뺏길 거라며 호언장담을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가 결국엔 다 빼앗기고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더는 빼먹을 것도 없다 싶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관계를 정리했다더라고요. 고작 저렇게 될 관계에 2년이나 소송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한 게 아깝기도 합니다. 이제는 아쉬운 마음이 생겼는지 아내가 틈만 나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면 자기가 쫓기고 있어서 그런데 얼른 1,000만 원만 보내달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그걸 왜 보내주겠습니까? 그냥 어디로 보내면 되냐며 물어만 보고 안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 도박하다 진 빚일 텐데 그걸 또 뻔뻔하게 저한테 연락하는 꼴도 우습습니다. 매번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와서 차단도 못 해놓기는 하지만 이제는 지난 날은 다 잊고 새롭게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도박이나 불륜은 먼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제가 겪으니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 복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제 시간을 복수에 더 허비하지 않으려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